오왕수학 직무 역량교육 3강 시작합시다. 오늘의 교육은 구조적 관점. 자, 우리가 직장에서 이 직무 연수, 직무 역량 교육을 하는 이유, 교양 지식 강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개인의 선택과 그리고 집단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럴 때 확률 높은 판단과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그 구조를 파악을 하고 선택을 해야지, 그 구조를 이해하고자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지 실패의 확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 인생이라는 거창한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정답이 있는 경우는 매우 적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없다라고 하고,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는 정답을 얘기하라고 많이들 하지만 사실 사람마다 그리고 어떤 시기마다 장소마다 너무나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에 100% 정답은 있지 않지만 그래도 실패의 확률을 낮추는 것. 전 정답은 있지 않다고 말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오답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뭐 예시를 들면은 조금 그렇긴 하지만, 내가 어떤 건강관리에 실패를 해가지고 병약한 채로 한 10년 정도 이제 치료를 받다가 일찍 죽는다고 가정해보면은 그게 삶의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겠죠. 내가 죽더라도 건강하게 살다가 죽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예. 그럴 때 이제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신체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소화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영양학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거 공부를 해야지 내가 조금 더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예전에 한창 유행했던 것 중에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예, 그 물에다가 예쁜 말을 하면은 이 물이 좋은 결정이 되고 좋은 물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물은 답을 알고 있을까요? 이 물은 분자 구조입니다. H2O. 네, 이게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두 개가 이렇게 각을 이루어서 구성하고 있는 이 분자를 이제 물분자라고 하고, 이 물분자들이 어떻게 결합하고 어떤 형태를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얼음으로 볼 수도 있고 수증기로 볼 수도 있고 물로 볼 수도 있는데, 이 물분자에다가, 이 물분자의 집단에다가 사랑한다, 미워한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과연 우리 몸에 더 좋은 물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물의 분자 구조를 이루는 형태는 이 물 분자를 구성할 때의 물리적인 요소, 기온, 온도, 압력,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 그리고 이 내부에서 이제 정전기적 인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물리적인 특성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볼 수 있는 물의 성질과 형태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우리가 그런 허황된 미신을 믿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다면 왜 물을 알고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은 그런 이제 증거 조작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냐면 그 사람은 그 물을 파는 장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거를 만약에 알았더라면은, 네, 설령 그럴듯해 보이는 말이어도 저 사람은 물 장사를 하기 위해서 저런 말을 했겠지, 이런 생각을 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선택하는 과정에서 저는 항상 그 구조적인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조적인 이해를 할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 지구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 지구의 자연, 대기 환경, 수질 환경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표현들 가운데 그게 정량적으로 맞는 표현인지 정성적으로 맞는 표현인지, 그리고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행동 간에서 어떤 동기가 있을 수 있고 어떠한 결과가 있어 왔는지,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분야별로 나눠서 가르치는 것을 저는 교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역사라든지 경제라든지 일반 사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이유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이 나지 않는 것들이 많지만 그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씩 상기를 시키면서 우리가 배우다 보면은 언젠간 그 지식의 누적이 우리의 선택을 더 실패 확률이 적어지게 만들어서 우리의 선택이 더 좋은 결과를 누적시키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 구조적 관점을 설명하면서 이제 몇 가지 예시를 이 시간에 들고 싶은데요. 자, 여기는 사실 자영업 현장이고 저는 자영업의 대표죠. 네, 그런데 이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자영업을 해도 될까?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돈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해라 라고 했을 때 과연 하루 이상, 한 달 이상, 1년 이상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99.9% 이상의 사람은 돈을 받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근로자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은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을까?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어떤 이제 근로 조건을 가지고 계약을 하면은 이제 1급의 형태이든지 주급의 형태이든지 월급의 형태이든지 이제 급여를 받겠죠. 그래서 이제 그 급여를 받고 나의 소비 액수를 결정을 하면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로드맵을 그릴 수 있을 텐데, 요즘 자영업 하는 사람들 많다, 자영업 힘들다, 이런 얘기들은 뉴스에서 자주 볼 수 있죠. 하지만 어떤 식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대부분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주 60시간 정도를 저는 최소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저의 경험도 그렇고 저의 주변의 자영업자들을 봤을 때 주에 60시간 아래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보통 그 이상을 하면 했지.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 6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와 비교해 볼 수 있겠죠. 네, 내가 예를 들어서 중국집 사장이라고 해봅시다. 중국집 사장인데 내가 주 60시간을 일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국집에 주 60시간을 하는 최저임금 근로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이 최저임금으로 주 60시간을 근로를 하면은 대략적인 계산인데 이제 월에 한 300만 원 정도를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지금이 9,860원이죠. 올해가. 네, 거기에 이제 주휴 수당 같은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내가 이제 일주일에 60시간을 하는 근로자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아마 못해도
월에 300만 원 정도. 이걸 연으로 치면은 3,600만 원이고, 근로 계약을 해서 이제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일을 하면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 월급만큼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1년을 일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300만 원을 만약에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근로자라면은 대략적으로 1년에 한 4천만 원 정도 가까운 소득을 올린 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자영업을 한다면은 업무의 내용이나 강도가 적어도 이 최저시급 알바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최저시급의 알바보다 업무 시간이 많을 확률이 높고 업무 강도가 강할 확률이 높고 그리고 업무의 질이 뛰어날 확률이 높겠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같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느냐? 우선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초기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해야 되고 인테리어 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자를 내는 과정에서 초기 비용이 들겠죠. 사업마다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지식 산업 같은 거나 아니면 중개 산업 같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초기 비용이 적게 들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식당이나 카페 등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초기 비용이 필요하겠죠. 대략 1억쯤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초기 비용 1억. 초기 비용을 1억을 투입했다고 했을 때 1년 이자를 대략 4%만 가정을 해도 1년에 (1년에) 4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 1억을 내가 대출을 했다고 해도 이자를 1년에 이제 400만 원 대출했다면 아마 더 나오겠죠? 그렇지만 내가 대출하지 않고 내 돈으로 이 초기 비용을 투입했다고 해도 사실 그게 은행에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400만 원의 이자가 내 소득으로 들어올 것이 소득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초기 비용에 대한 대략적인 이자는 4에서 한 6%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금액만큼이 1년의 비용이 됩니다. 이걸 반드시 계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건을 거래했을 때 나에게 돈이 들어오지만 결국에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월급, 임대료 그리고 여러 가지 공과금 이런 것들은 아마 이제 많이 생각을 할 텐데 사업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플러스 세금 그리고 제가 딱 이제 대략적으로 생각하기에 퇴직금은 주기 전까지는 내 통장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반드시 치러야 되는 비용입니다. 아주 짧은 로테이션을 통해서 이제 직원들이 빨리빨리 교체가 된다면 퇴직금이 안 나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경우에는 이 가게 운영을 하기가 더 불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퇴직금을 항상 계산을 하고 그리고 이 세금 중에서도 특히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1년을 벌고 나서 그 뒤에 내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이 부가세는 이제 내가 거래를 할 때 이제 사업자에게 비용을 지불을 하고
나중에 이제 사업자가 그 부가세를 내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부가세를 1년 이후에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계산을 해야 되고,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로자들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소득세를 제하고 보통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내 1년 소득 이후에 나중에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설에는 감가 비용이 존재하겠죠. 예를 들어서 초기 비용 1억을 투자해가지고 화덕을 사고 테이블을 사고 식기를 사고 예를 들어서 뭐 배달 오토바이를 샀다고 칩시다. 그러한 것들은 사용하다 보면은 다 닳고 다 망가지고 하는 과정이 있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당연히 그것을 계속 복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새 것을 구입하는 그러한 비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비용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시설 감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아마 사업 구조에 따라 가지고 사업 규모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겠지만 대략적으로 매출의 한 15% 정도는 이제 전후로 적어도 이 정도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게 따졌을 때 내가 월에 내가 이제 장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한 달 장사하고 남는 돈이 있고 또 한 달 장사하고 남는 돈이 있겠죠. 그 돈에서 1번과 2번을 뺀 돈이 다시 합시다. 장사를 하면서 이제 재료를 사고 월급을 주고 월세를 내고 이런 것들을 다 해서 1년 돈이 있겠죠. 그 돈이 그 돈에서 반드시 네, 2번과 3번 비용을 반드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1번과 2번. 그 돈이 대략적으로 $4,000,000 이상은 돼야지 본인이 장사를 해가지고 적어도 내가 이 일을 똑같이 한 최저시급 근로자 이상으로는 벌었구나, 그런 의미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1년을 내가 장사를 했는데 내가 주에 60시간을 일을 했는데 내가 1년에 다 따져보니까 3,000,000원이 남았다. 그런 상황이라면은 사실 장사를 유지하지 않고 그냥 근로를 하는 게, 똑같은 근로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실제적으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주 60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차였을 때 기본적으로 100시간은 넘게 일을 했고, 지금은 거의 60시간 정도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사실 그 비교가 이제 비교 액수가 더 커지겠죠. 이 정도 이제 남으려고 한다면은 제 경험적으로, 물론 이것도 이제 구조마다 이제 사업마다 다르겠지만 월에서 한 500만 원 정도에서 600만 원 정도가 남아야지, 그게 이제 1년 정도 쌓였을 때 그럼 뭐 월 한 1년에 한 6천, 7천 이 정도 뭐 남는 셈이겠죠. 그렇게 했을 때
세금을 내고 퇴직금 주고 시설 감가 이제 고치고 그리고 내 초기 비용에 대한 이자도 내 지출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래야지 대략적으로 이제 한 이 정도 남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에서 사업자들의 소득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네, 올해 통계청에서 그래서 국회에 2024년도에 제출한 이 자료에 따르면은 연 이제 사업자 소득이 있는데 이제 자영업자들 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 소득. 예. 결국 내가 남는 게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 75% 이상 이라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액수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주 넉넉하게 2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 2천만 원보다 작은 숫자였어요. 그러면 이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75% 이상은 2천만 원이 안 되니까 아까 제가 최저시급 60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4천만 원이었죠. 그 4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훨씬 많겠죠. 그런 구조인 시장에서는 자영업을 내가 선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했을 때 내가 과연 자영업자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 상위 뭐 10%라고 가정을 합시다. 상위 10% 안에 들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잘 판단을 하고 이제 진입을 해야겠죠. 물론 뭐 제가 아까도 정답이 없다라는 말을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지만 구조적으로는 이 정도의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장사를 해보니까 막 한 달에 한 뭐 통장에 400만 원 남았네 이렇다고 해서 내가 잘 하고 있다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거겠죠. 물론 이제 이거는 소득만 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내가 어떤 그 일에 대해서 굉장한 기쁨과 희열이 있다 뭐 이것이 사실 일을 하는 동기가 될 수도 있겠죠. 이제 여러 가지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건 복잡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구조적으로는 이렇다라는 예시를 들었습니다. 또 이제 하나의 예시를 들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는 말로만 할게요. 네. 여러분 프랑스라는 나라를 알고 있나요? 네. 아마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프랑스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겠죠. 네, 얼마 전에 올림픽도 했습니다. 그 프랑스 아주 자유와 낭만 그리고 혁명 이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프랑스가 이제 예전에 왕정을 타도하고 혁명을 일으켰을 때 집권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로베스피에르라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로베스피에르가 굉장히 검소하고 개인적으로 도덕성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사람에 대한 동정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자신의 생활도 굉장히 엄격하게 다스리고 그 사람이 보기에 어린이들은 우유를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우유를 먹지 못할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유값이 너무 비싸서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로베스피에르는 어떤 선택을 했느냐? 우유를 제공하는 농민들에게 이제 낙농업자들에게 우유값을 반으로 내려라. 그렇게 하면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유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겠죠. 네.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감이 올 겁니다.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유를 먹었을까요?
우유를 더 많이 먹지 못했겠죠. 왜냐하면 낙농업자들이 우유를 공급할 때 그냥 공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낙농업자들도 이제 자기의 비용을 지불해서 소를 키우고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해가지고 소를 키우고 젖을 짜고 그리고 이 우유를 보관하고 유통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비용이 있는데 갑자기 우유 값만 반으로 맞춰버리면은 그 마진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이제 공급이 줄어드니까 로베스피에르가 낙농업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우유값을 반으로 내리지 못하냐? 건초값이 너무 비싸서 우유값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로베스피에르가 이제 건초업자들한테 건초값을 반으로 내려라. 어떻게 됐을까요? 프랑스는 그 전까지는 어린 아이들까지는 그래도 우유를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갓난아기들도 우유를 먹기 힘든 그러한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로베스피에르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평가가 많지만 지도자로서 사회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굉장히 어리석은 지시를 했을 때 사회가 많이 망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겠죠. 로베스피에르는 이후에 뭐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시민들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착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실제 선은 세상의 구조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더 선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합니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겠죠. 뭐 굉장히 똑똑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뭐 개인적인 양심이 굉장히 낮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지도자라면 세상의 구조를 더 이해하고 그것에 맞게 이제 행동해야지. 장기적으로 세상을 더 좋게 만들 그런 행동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개인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개인도 순간순간 여러 가지 선택을 하는데 세상의 구조를 이해하는 적어도 내가 구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행동이 나의 인생의 불리한 점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그러한 선택의 누적이 나의 삶을 더욱 윤택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라는 말을 끝으로 오늘 강의 끝!